안녕하십니까.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행 시리즈 중에 이제 세 번째인 나라인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요새 제일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 다낭이라고 뭐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베트남에 대해서 좀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하고의 교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발해지기 전부터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여행도 자주 갔고 또 베트남어도 한 1년 정도를 배웠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왜 이제 베트남을 관심을 가졌는지 잠깐 얘기를 드려보면요. 이게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보면 외교의 기본적인 전략은 이의제입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역대 정권들이 변방의 오랑캐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동이라고 불렀잖아요. 서융, 남만, 북벌 이렇게 네 곳에 있는 방향에 있는 오랑캐들을 어떻게 이제 통치하느냐,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조공을 받느냐, 침략을 하느냐 할 때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이제 다스린다 하는 이런 전략이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만이라고 하면 만이라는 데가 오랑캐 만자인데 베트남을 얘기한 겁니다. 동이라면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조선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중요한데요. 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혹자들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중국하고 경제 교역이 더 커지고 앞으로 중요해지니까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가깝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를 잘하면서 이쪽 저쪽에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우리나라를 계속 침략하고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힘이 셀 때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서 형제국이니 뭐 이런 어쨌든 대등한 외교 관계가 됐지만 힘이 약했을 때는 언제든지 침략해 왔고 복속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이의제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을 견제할 만한 오랑캐가 필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 오랑캐가 우리가 볼 때는 미국과 이제 남쪽으로는 베트남, 서쪽으로는 몽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 베트남이 오랑캐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은 오랑캐라고 부르는 거죠. 뭐 오랑캐라는 게 뭐 미개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관점에서 관계 정립을 국가 간에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들은 결국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북쪽에 있는 몽골이 있으니까 그래서 몽골과의 국제 친선을 외교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 남쪽으로는 강력한 동남아 국가 중에 베트남이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관계를 강화시키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초로 이제 간 거는 아마 변호사 되고 좀 지나서 아마 1년차 때나 2년차 때 간 것 같아. 뭐 지금 얘기 드리는 그 횟수나 시기는 제가 꼼꼼히 짚어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략 뭐 기억에 이제 떠올려서 하는 얘기니까 뭐 그 횟수나 그 시기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뭐 큰 대략적인 거는 맞을 겁니다. 근데 그래 호치민에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는 친구가 레미콘 공장을 했습니다. 그 레미콘 공장을 한 60개 정도 레미콘을 돌리고 중국 현지인을 고용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체 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방문을 한 것이 베트남을 간 것이었고 베트남은 제가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배사모라고 하는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사랑하는 모임, 이 앞글자만 따면 이제 배사모가 되는데 그 멤버가 돼서 활동한 지도 꽤 됐고 그 배사모 일원으로서 그 교류를 이제 친선 교류를 많이 하는데 여행을 이제 베트남을 방문할 때도 같이 많이 갔습니다. 베트남은 크게 보면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일본하고 중국 여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와 경제 문화권역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했잖아요. 수도인 곳은 되게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제2의 도시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북쪽에 하이퐁 그 지역은 정치, 군사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뭐 하노이 여행을 가고 아니면 하롱베이로 유명한 그 섬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현무암이 아니고 석회암 지대라고 하죠. 그 하롱베이를 저는 2번을 이제 섬 투어를 해봤는데 그 석회암이 녹아내리고 있는 그 물이 되게 하늘색 물같이 맑고 섬들이 꽤 한 1000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섬들이 군데군데 쫙 바닥에 뿌려진 듯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롱베이 안에 보면 이제 동굴이 이렇게 있는데 동굴에 가보면 오래된 그 이제 종루석이라고 하는 그런 풍광들이 이제 조명을 받아서 무척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오는 길에 가보면 좀 높은 곳에 이제 정자 같은 걸 지어서 전체 하롱베이 풍광을 이제 조망해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간 김에 그 2번 여행 다 그렇게 동굴 투어도 해보고 그 산같이 조금 높은 섬도 올라보고 뭐 이렇게 다 해봤는데 갈 때마다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이제 하노이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우 김우중 회장이 이제 하노이에 주력해가지고 대우가 그 관련된 빌딩이나 대우 호텔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화권역이 대한민국의 부산으로 치면 그 호치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치민이 옛날에는 이제 그 프랑스로부터 독립 전쟁을 하고 나서 남과 북이 이제 대치 상태로 나누어졌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월맹과 남쪽에 사이공이 있었는데 그 사이공이 이제 북월맹에서 함락되면서 사이공 이름을 이제 호치민이라고 바꿨습니다. 호치민이라는 분이 이제 베트남 통일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노이 가보면 그 묘역이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호치민 궁이라고 해서. 어쨌든 호치민은 인구가 하노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제로 치면 훨씬 더 발달된 곳입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은 크게 보면 네 개로 나뉘거든요. 그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치민 아까 지금 말하는 빈정성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경기도 같은 곳입니다. 이제 외국의 유치를 많이 받아서 이제 땅값이 싸고 이런 곳이 이제 빈정성 경기도 같은 빈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경제 권역이 하나 있고요. 가운데 쭉 이렇게 베트남 길쭉하게 장아처럼 길쭉하게 생겼는데 가운데 다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되게 바닷가 쪽에 휴양 도시죠. 다낭 밑에 이제 호이안이 있고 호이안에 다낭에서 위쪽으로 조금 가면 2시간 정도 가면 후에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주 같은 곳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여행을 처음 가면 요새 많이 가는 게 다낭을 많이 가죠. 그래서 호이안 도시도 투어도 하고 이렇게들 많이 갑니다. 북부의 이제 하노이 권역과 남부의 그 호치민 권역 말고 중부의 다낭에 가면 다낭을 여행을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볼 때 한번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바닷가 쪽에 백사장이 쫙 잘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교통이 되게 비행기에서 내려서 되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이제 절인데 대리석을 원재료로 한 산이라서 그 여행하고 오르기가 한 100m 전후밖에 안 돼서 가기가 좋습니다. 한번 올라보면 그 대리석 산을 이렇게 산을 조금 오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몽키 마운틴이라고 해서 원숭이들이 많이 사는 투어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호이안이라고 하는 그 옛날 프랑스풍이 섞여 있는 그 이제 우리로 치면 풍광이 이제 좀 이색적인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이안이 없었으면 다낭이 저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텐데 좀 이색적인 풍광,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많이 가니까
시장이나 이런 그 도시 이런 걸 보면 뭐 잘 아기자기하게 이제 그 되게 좀 이색적인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이색적인 풍광들이 그림도 많고 뭐 양복도 맞추면 옷 맞추면 그 뭐 이런 것도 유명하고 그래서 뭐 그 호이안 있고 아까 말한 대리석산 그리고 이제 그 바닷가 드라이브 코스 하기도 좋고 백사장에서 물놀이 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다낭에는 골프장이 제가 갈 때인가 2개인가 있었는데 2개 정도 있었는데 또 다낭 CC를 만들어서 골프장도 외국인들 와서 즐기기 좋게 그리고 이제 다낭에 또 시장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가기 좋고 뭐 베트남은 이제 좀 속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안 가는 곳이긴데 더 이제 호치민 밑으로 이제 건터, 붕따오 뭐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가 보면 그거는 이제 아주 좀 못 사는 그 농사 짓고 하는 그 삼각주 그러니까 농토는 비옥하고 이런데 날씨가 무척 무덥고 습기가 차고 농사 짓는 시골 마을 동네 도시들이 쫙 있습니다. 남부권역이긴 한데 남부 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 남부가 2개권역을 나뉘는 거죠. 호치민이 중남부라 치면 건트라 붕따오 지역 그쪽은 아예 남부로 해당하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약간 굽어져 가지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건 그 정도인데 배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이년 뭐 저희가 가본 데는 푸꾸옥, 뭐 붕따오 이런 곳들은 다 휴양지입니다. 베트남은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개발이 되게 왕성한 곳입니다.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지만 뭐 그런 곳들은 또 베트남의 더 이제 중소도시나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 보려면 그런 곳을 가보면 아무래도 좀 더 알기가 좀 좋겠죠. 그러면 이제 베트남에서 제가 그 느낀 걸 먼저 얘기 드리면 베트남은 사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하고 한국으로 치면 한 40년 정도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러니까 한국이 1924년이면 베트남은 1984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행객들은 가보면 우리 어릴 때 자랐던 모습인데 하는데 그게 어릴 때면 저 같으면 지금 56살이니까 그러면 14살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아직 시골은 못 사는 곳입니다. 도시는 좀 잘 사는 곳이고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잘 사는 공산당 간부나 이런 사람들은 집도 좋고 잘 살고 그 사람들은 하노이나 호치민에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골에서 되게 못 삽니다. 우리가 수세식 이런 화장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관광지 옛날에 최근에 가니까 다 수세식으로 바뀌었던데 옛날에는 다 푸세식이었습니다. 우리 시골 마을처럼. 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구가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하고 이제 그 베트남이 이제 월맹군이 이제 그때 베트남하고 통일 전쟁을 하는 시대에 미국하고 전쟁이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베트남에 파병을 많이 보냈고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인구는 한 30대 초반 정도가 평균 나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젊습니다. 근데 그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자전거가 막 풍경 꽉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꽉 거리를 메우고 있었는데 지금 가면 이제 오토바이가 쫙 그 거리를 다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10년, 20년쯤 되면 자동차가 그걸 다 메울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또 한국의 삼성전자나 이런 게 그 베트남 GNP의 20%를 넘을 정도로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요. 가서 잠깐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관계라는 걸 이제 어떻게 맺느냐의 문제잖아요. 그게 국가 간의 관계를 외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으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제국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제, 양키 고홈, 구호가 운동권 대학생들이 외쳤던 구호가 양키 고홈 미제국주의자, 일제 침략주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좀 보면 양키 고홈은 양키가 미국이니까 너그 나라로 가라. 미제국주의자라는 내지는 일본 제국주의자라는 말에는 일제 앞잡이, 미제 앞잡이 할 때 제자가 제국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국주의가 과연 무슨 속성이냐 이러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남미나 아시아가 개발이 안 되고 유럽이 산업혁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원료를 공급해 줄 공급지가 필요했고요. 그 원료를 공급해 줄 곳을 원료를 사와서 공장에서 자기들이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 시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뭘 만들려면 지금 기술과 자본만 가지고 있었던 서구 국가들은 뭘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원료를 공급받아야 될 대줄 곳이 필요했고 원료를 사왔으면 내가 공장을 만들었으면 그걸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비싸게 팔 시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원료 공급지이자 시장인 것이 그때 당시에는 아프리카 식민지, 아시아 식민지, 중남미 식민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도 지금 베트남에 지금 삼성전자가 나가고 하이닉스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원료를 공급하고 생산하는 거점을 거기서 가지겠다는 거죠. 원료를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 자원이 없으면 어디서 자원을 사오잖아요. 자원을 사와서 그 다음에 팔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아니면 핸드폰을 어디서 재료를 사와야 되고 그걸 우리나라가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 원료를 공급해 주는 그 원재료 공급이 지금 짧게 가까운 데는 뭐 동남아나 아니면 뭐 호주, 브라질, 남미, 페루 뭐 요새 반도체 하니까 리튬 전지 하니까 그 페루에서나 콜롬비아에서 사온잖아요. 그 원료를 공급해 줄 그것이 필요하고 그 원료를 공급받아서 또 페루나 콜롬비아 핸드폰 팔잖아요. 한국 화장품도 팔고. 그런 것이 그 속성이 제국주의적인 속성은 나라가 발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현상이었어요. 못 사는 쪽에서는 착취를 당한다 이래서 제국주의자 물러나라 이래야지만 우리도 지금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동남아 K-팝, K를 수출하고 있는 K-푸드, K-컬처 다 우리가 제국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좀 심하게 한꺼풀만 벗기면 결국엔 우리가 잘 되려고 그거 하고 있지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베트남에도 지금 반도체가 삼성이 나가 있는 게 베트남 잘 살으라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공짜로 대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베트남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품을 싸게 만들려고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자인 거죠. 끝으로 드리는 얘기가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방콕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조금 우리가 유념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베트남에 지금 1인당 GNP가 약 4,000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을 가보니까 호치민이나 하노이와는 다른 방콕은 훨씬 더 조금 선진화된 나라입니다. 국민소득 수준이 8,000불 정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최초에 미국이나 서구 자본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급속도로 세계의 공장이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수출을 각광받아서 달러를 끌어들였잖아요. 지금 중국이 12,000불 시대라 봅니다. 우리는 한국은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되는 것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 어디를 시장으로 해야 되고 어디를 원료 공급지로 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오르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시진핑 정권이 약간 공산주의 일동 독재로 흐르면서 서구에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미국이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세계 공장을 다 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인도가 지금 14억 인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세계 패권을 놓고서 중국이 한때는 세계 미국에 대한 공장 역할을 하고 싼 제품을 파는 나라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언제 그것이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한때 미국과 일본의 교역량을 중국이 우리나라와 관계에서 더 앞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의 교역량이 미국보다 더 못합니다. 그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데 우리도 대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을 원재료를 사오는데 그리고 물건을 파는데 중국이 더 문제가 있다 싶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인도나 베트남으로 바꾼다. 이런 기본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중국이 우리를 뭐 언제든지 우방 내지는 옆에서 이제 잘 도와주는 아주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것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다 중국을 적대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 외교란 것이 결국은 힘의 외교이고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냥 저는 이재의 관점에서 베트남이나 몽골에 그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가본 곳과 이제 베트남이 제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